여러분 믿기시나요? 서울의 한 58세 아들이 결국 아버지를 집이 아니라 요양병원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소식이 최근에 큰 화제가 됐습니다. 불효자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그는 눈물을 흘리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모시고 싶어도 현실이 도저히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이런 고민 남의 일 같지 않으시죠? 치매 환자 수는 이미 100만 명을 넘어섰고 요양시설은 수용 한계를 초과해 입소 대기자가 길게 줄 서 있는 상황입니다. 집에서 모시려면 직장도 포기해야 하고 매달 몇백만 원에 달하는 돌봄 비용을 감당하다가 결국 가족이 먼저 쓰러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제로 요양원과 요양병원에서 매년 수백 건의 노인 학대가 보고되는데 정작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1%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이런 현실은 더 이상 신문 속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내 부모님, 그리고 바로 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죄책감에 매이지 않고 부모님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찾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낡은 주방 한쪽, 오래된 가스레인지 옆에 쌓인 냄비와 벗겨진 벽지 위로 습기가 번져 있었다. 그 주방 한가운데 앉아있는 사람은 올해 68살이 된 박성호 씨였다. 그는 중견기업의 제조업 부장으로 정년 퇴직하기 전까지 누구보다 성실히 일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었다. 30에 가까이 공장에서 기계를 다루고 생산 라인을 관리하며 밤낮 없이 뛰었던 사람. 하지만 퇴직 후 그의 삶은 생각과는 전혀 다른 길로 흘러갔다. 아버지, 요즘도 허리가 많이 아프시죠? 병원에 계시는 게 조금 더 편하지 않으실까요? 큰아들 민준 씨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을 때 박성호 씨는 차마 대답을 하지 못했다. 낡은 주방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바람이 서늘했지만 그보다 마음속으로 스며드는 서글픔이 더 차가웠다. 박 씨는 퇴직할 당시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으로 약 1억 5천만 원가량을 손에 쥐었다. 그 돈은 노후의 안전망이자 아내와 함께 평온하게 살아갈 마지막 보루라 여겼다. 그러나 2020년대 중반으로 접어들며 물가는 치솟고 생활비는 빠르게 늘어났다. 국민연금으로 매달 들어오는 돈도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다. 무엇보다 치매 증세가 시작된 아내를 홀로 돌보는 것이 점점 벅차졌다. 아빠, 그냥 솔직히 말씀하세요. 혼자서 엄마 돌보시는 게 이제는 무리잖아요. 작은 딸 수진 씨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을 이었다. 딸의 말에 박 씨는 주방 싱크대 위에 놓인 낡은 그릇을 바라보았다. 예전에는 가족이 모두 모여 저녁을 먹던 자리였다. 하지만 이제는 냄비 하나에 국을 끓여놓고 제대로 식사하는 날조차 드물어졌다. 박 씨는 누구보다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다. 부장 시절에도 직원들 앞에서는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가정에서도 늘 든든한 아버지로 남고자 했다. 그러나 요즘은 달랐다. 아내가 밤마다 집안을 헤매고 불안 증세로 창문을 열려는 것을 붙잡아야 했다. 잠을 설친 날이 이어지자 본인의 혈압도 치솟았고 결국 쓰러져 응급실을 다녀온 적도 있었다.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남편인데 이걸 내가 못하면 누가 하겠냐. 스스로 되뇌었지만
몸은 이미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아이들은 병원 입원을 권유했지만 박 씨는 쉽게 결정하지 못했다.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부모를 모시는 일은 불효라는 꼬리표를 달기 쉬웠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웃들은 한마디씩 던졌다. 그래도 집에서 모셔야지. 퇴직하고 시간도 있는데 왜 병원에 보내려고 해? 이 말들이 박 씨의 마음을 더 무겁게 짓눌렀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아내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고 집안의 낡은 주방은 마치 시간을 멈춘 듯 어두워졌다. 언제부턴가 밥솥에는 딱딱하게 굳은 밥이 남아 있었고 싱크대 위에는 씻지 못한 그릇들이 쌓여갔다. 냄새가 나기 시작하자 이곳이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는 걸 박 씨도 느낄 수 있었다. 아버지, 이제 결정을 하셔야 해요. 엄마도 아버지도 더는 버티기 어렵잖아요. 큰아들 민준 씨가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했을 때 박 씨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날 밤 낡은 주방 불빛 아래서 박 씨는 아이들과 함께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결국 요양병원 입소를 결정해야만 했다. 그는 여전히 죄책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에는 안도감도 스며들었다. 더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현실 때문이었다. 아내가 요양병원에 입소한 첫날, 박성호 씨는 집으로 돌아와 낡은 주방 의자에 혼자 앉아 있었다. 불 꺼진 집은 유난히 넓고 쓸쓸했다. 늘 아내가 있던 부엌 자리, 김이 모락모락 나던 국 냄비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대신 주방 한쪽 벽에는 곰팡이가 퍼지고 있었고 벽지가 들뜬 자국은 마치 오랜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는 듯했다. 아버지, 이제 좀 쉬세요. 엄마는 병원에서 전문가들이 돌봐주시잖아요. 큰아들 민준 씨의 말은 위로 같았지만 박 씨의 가슴은 답답했다. 그는 연신 고개만 끄덕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스스로를 원망했다. 며칠 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는 그의 불안감을 더 키웠다. 보호자님, 어머님께서 밤에 불안 증세가 심해져서 진정제를 투여했습니다. 박 씨는 순간 핏줄이 당기는 것처럼 머리가 울렸다. 집에서는 어떻게든 대화를 시도하며 달래주려 했던 아내였다. 하지만 병원은 시간과 인력이 부족해 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낡은 주방 천장에서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 그 소리에 섞여 병원에서 힘겹게 숨을 쉬고 있을 아내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병원에 가겠다고 다짐한 그는 매주 토요일이면 병원으로 향했다. 하지만 병실 문을 열 때마다 아내의 표정은 이전과 달랐다. 처음에는 눈을 마주치며 여보하고 부르던 아내가 어느 순간부터는 눈길조차 흐릿해졌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 때는 그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했다. 엄마, 저예요. 수진이에요. 작은 딸 수진 씨의 목소리에도 반응은 없었다. 그 모습을 본 딸은 병실 한쪽에서 눈물을 훔쳤다. 박 씨는 딸을 달래주지 못한 채 그저 굳은 표정으로 아내의 손만 잡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전해왔다. 어머님이 다른 환자분과 작은 마찰이 있었습니다. 큰 부상은 아니지만 앞으로 보호자분이 자주 오셔서 함께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박 씨는 벽에 기대어 한숨을 내쉬었다. 병원에 맡기면 안심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새로운 불안이 찾아온 것이었다. 경제적인 부담도 빠르게 다가왔다. 요양병원 비용은 장기요양보험 덕분에 일부 지원을 받았지만 매달 본인 부담금과 생활비, 추가 간병비까지 합치면 국민연금과 퇴직금에서 조금씩 꺼내 쓰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었다. 어느새 퇴직금은 절반 이상이 줄어 있었고
주방 서랍 속 가계부에는 빨간 글씨가 늘어갔다. 아버지, 이렇게 계속 가면 우리도 힘들어요. 큰아들 민준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을 때 박 씨는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다. 아들에게 손을 벌리고 싶지는 않았지만 현실은 차갑게 다가왔다. 시간이 흐르면서 가족 간의 갈등도 커졌다. 작은 딸은 병원보다 집에서 돌보는 게 맞다고 주장했지만 큰아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두 남매의 언성이 높아질 때마다 박 씨는 낡은 주방 의자에 앉아 귀를 막았다. 그 주방은 이제 가족이 모여 웃던 공간이 아니라 죄책감과 갈등이 교차하는 무거운 공간이 되어버렸다. 아버지, 엄마가 병원에서 힘들어하시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집으로 모셔오면 아버지 건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큰아들의 말은 냉정했지만 사실이었다. 몇 달 전 혈압으로 쓰러진 기억이 생생했고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면 자신도 아내도 모두 위험했다. 결국 그는 받아들여야 했다. 요양병원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최소한 아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선택지 중 하나라는 것을. 대신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자주 가서 손을 잡아주는 거다. 그게 마지막 남은 남편의 의무다. 토요일마다 병원을 찾아가 아내의 손을 잡고 앉아있는 그의 모습은 병실의 다른 환자 가족들에게도 익숙한 풍경이 되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도 이렇게 자주 오시는 게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그 말이 조금은 위로가 되었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다시 낡은 주방의 정막이 그를 맞이했다. 낡은 싱크대에 놓인 컵 하나, 그 안에 말라붙은 커피 자국이 남아있었다. 그 흔적을 바라보며 박 씨는 자신에게 물었다. 이게 불효일까? 아니면 나름의 사랑일까? 그의 대답은 여전히 확실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매주 토요일 다시 병원으로 향했다.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방식의 사랑임을 믿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이도현 씨, 올해 75살. 그는 과거 국내 대기업의 해외 영업 부장으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예순에 정년 퇴직했다. 퇴직 당시 손에 쥔 돈은 약 1억 8천만 원의 퇴직금과 국민연금 월 130만 원이었다. 이 금액만으로는 넉넉하다 말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 씨는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계획 덕분에 지금은 누구보다 안정되고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다. 그의 삶의 전환점은 50대 초반이었다. 주변 동료들이 주식, 부동산, 그리고 유행하는 사업 아이템에 몰두할 때 이 씨는 묵묵히 내 생활비를 지켜주는 안전망을 먼저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래서 매달 월급의 20%를 연금저축펀드와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꾸준히 납입했다. 회사 동료들은 물가도 오르는데 지금 즐기지 언제 또 즐기냐며 그를 비웃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은퇴하고 나서 가장 무서운 건 돈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병원비와 생활비가 동시에 밀려드는 거야. 이 씨는 늘 이렇게 말했다. 실제로 그의 예상은 적중했다. 퇴직 후 몇 년 사이 생활비는 빠르게 늘어났다. 전기세와 가스비, 건강보험료가 줄줄이 올랐고 특히 2025년 현재는 고령층 의료비 부담이 이전보다 훨씬 커졌다. 하지만 이 씨는 흔들리지 않았다. 국민연금과 더불어 연금저축에서 매달 일정액이 들어왔고 퇴직금 일부는 안정적인 채권형 상품에 분산 투자에 매달 이자가 생활비의 보탬이 되었다. 그의 집은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퇴직 직후 대출을 모두 갚아두었기에 매달 고정 지출이 크게 줄어 있었다.
덕분에 그는 노후를 빚없이 맞이할 수 있었다. 주방은 낡았지만 그 주방에서 매일 아침 직접 끓여내는 된장국 냄새는 오히려 삶의 만족을 더 크게 해주었다. 아버지, 이렇게 준비해 놓으신 게 정말 대단해요. 덕분에 저희도 마음이 놓여요. 둘째 딸 지영 씨는 종종 이렇게 말했다. 실제로 자녀들도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았다. 부모를 부양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포기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씨 부부는 은퇴 후에도 여유를 잃지 않았다. 매주 2번은 지역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실버 요가와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석했고, 가끔은 근처 등산로를 걸으며 이웃들과 어울렸다. 아내와 함께하는 소박한 외식도 즐거움의 일부였다. 비싼 식당은 필요 없어. 집 앞 칼국수집에서 따뜻한 국물 먹는 게 제일 좋아. 아내의 말에 이 씨는 미소를 지었다. 그의 삶은 단순히 금전적인 안정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퇴직 후 가장 먼저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매년 건강검진을 빠뜨리지 않았고 식단 관리에도 신경 썼다. 주방의 낡은 가스레인지 위에는 늘 현미밥솥이 있었고 냉장고에는 직접 다듬은 채소와 과일이 가득했다. 돈은 모아둬도 결국 병들면 소용없어. 건강이 있어야 돈도 쓰고 웃을 수 있는 거야. 이 씨는 늘 이렇게 말했다. 그가 잘한 또 하나의 선택은 주거 공간이었다. 자녀들이 결혼 후 독립하자 그는 넓은 아파트를 정리하고 관리비와 난방비가 적게 드는 소형 아파트로 옮겼다. 이 결정은 그의 생활비를 획기적으로 줄여주었다. 남은 퇴직금 일부는 예금과 국채에 투자했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비상금 통장을 따로 만들었다. 자녀들 역시 아버지의 이러한 태도를 존경했다. 우리 아버지는 은퇴 준비를 미리 해두셔서 저희한테 손 벌리시는 일이 없으셨어요. 장남 우진 씨는 종종 주변 친구들에게 아버지를 자랑하곤 했다. 실제로 우진 씨의 몇몇 친구들은 부모의 생활비를 감당하느라 허덕이고 있었지만 그는 그런 고민에서 자유로웠다. 이도연 씨는 말한다. 젊었을 때 조금 덜 쓰고 조금 덜 즐기면 은퇴 후에 마음이 편하다. 지금은 내가 자식들한테 짐이 되지 않는다는 게 제일 행복해. 그의 말 속에는 오랜 세월 준비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낡은 주방에서 끓어오르는 된장국 냄새처럼 소박하지만 든든한 삶이 그의 노후를 지켜주고 있었다. 이도현 씨의 하루는 단순하지만 질서정연했다. 새벽 6시 알람이 울리기 전 눈을 뜨고 낡은 주방으로 향한다. 전날 저녁 불려놓은 현미를 전기밥솥에 넣고 아내가 다듬어둔 채소로 된장국을 끓인다. 오래된 가스레인지 불꽃은 여전히 파랗게 타올랐고 주방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은 소박한 식탁을 은은하게 비쳤다. 여보, 오늘도 운동 가야지? 아내의 물음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은퇴 후에도 매일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노후의 비결이라고 그는 믿었다. 경제적으로도 그의 생활은 안정적이었다. 퇴직금 1억 8천만 원 중 절반은 은행 예금과 국채에 넣어 안전하게 불려두었고 나머지는 의료비와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해 비상금으로 따로 관리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저축에서 매달 들어오는 돈은 생활비에 충당하고 퇴직연금에서 나오는 월 이자는 아내와 가끔 여행을 다니거나 문화생활을 즐기는 데 사용했다. 2025년 물가가 치솟아 고령층의 생활비 부담이 커졌지만 그는 비교적 자유로웠다. 무엇보다 주거 비용을 줄여놓은 것이 결정적이었다. 관리비가 높던 30평대 아파트를 정리하고 난방비가 절약되는 소형 아파트로 옮겨 살면서 지출이 크게 줄어들었다. 남들 눈에는 작은 집일지 몰라도 우리 둘이 살기에는 딱 맞아.
그리고 돈을 줄이는 게 아니라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거야.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건강은 그의 또 다른 자산이었다. 이 씨는 정년퇴직 이후 줄곧 건강검진을 빠뜨리지 않았고 혈압과 혈당을 꾸준히 관리했다. 식탁 위에는 기름진 음식 대신 채소와 생선이 자주 올랐다. 그 덕분에 동년배 친구들이 병원에 드나들 때에도 그는 큰 병 없이 생활할 수 있었다. 아빠, 우리 친구들 아버지는 병원비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데 아버지는 늘 건강하시니 저희도 든든해요. 둘째 딸 지영 씨의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다. 실제로 이도현 씨의 또래 중 상당수는 연금과 퇴직금이 있어도 의료비와 간병비에 허덕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생활 습관을 관리하며 그 위험을 최소화해 나가고 있었다. 사회적 관계도 놓치지 않았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동네 복지관에서 요가와 서예 교실에 참석했고 주말이면 오래된 직장 동료들과 만나 소박한 점심을 함께 했다. 그는 은퇴 후에 제일 무서운 건 외로움이야. 사람들과의 연결을 잃으면 몸도 마음도 금방 무너진다고 했다. 실제로 그는 이웃들과도 끈끈한 관계를 유지했다. 아파트 단지 내 작은 텃밭을 함께 가꾸며 이웃들과 채소를 나누는 것이 그의 또 다른 즐거움이었다. 무엇보다 자녀들과의 관계가 안정적이었다. 그는 자녀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 노력했고 대신 따뜻한 정서적 지지를 보내주었다. 큰아들 우진 씨는 아버지를 보며 늘 말했다. 우리 아버지가 젊었을 때 조금 덜 쓰고 조금 더 준비한 덕분에 저희가 지금 편안히 살고 있어요. 앞으로 저도 제 아이들 앞에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 씨의 삶은 단순히 돈을 모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는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 관계를 어떻게 이어가는가, 그리고 삶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는가를 몸소 보여주는 사람이었다. 젊었을 때는 다들 큰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은퇴하고 보니 중요한 건 큰 돈이 아니라 꾸준히 들어오는 작은 돈이더라.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건강과 내 마음이야.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수십 년 동안 준비해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진실된 깨달음이었다. 낡은 주방에서 끓어오르는 된장국 냄새, 작은 아파트의 소박한 거실, 복지관에서 함께 웃는 이웃들의 모습.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행복의 증거였다. 그는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도 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도 충분히 존엄한 노후를 살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늘 강조했다. 내가 행복하게 늙는 게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다. 여러분, 이제는 실제 숫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말로만 듣는 게 아니라 통계가 보여주는 현실은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들어섰습니다.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5명 중 1명꼴이에요. 앞으로 10년만 지나면 3명 중 1명이 노인이 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먼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주변만 둘러봐도 이게 사실이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동네마다 치매 안심센터가 생기고 요양시설 안내 현수막이 붙어 있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치매 환자 수는 이미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절반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치매 환자 한 분이 가족 4명, 5명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의료기술 발달로 평균 수명은 길어지고 있는데 건강 수명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돌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이 돌봄 수요가 가장 먼저 반영되는 곳이 바로 돈입니다. 2024년 기준 장기요양보험 지출 규모는 무려 14조 7천억 원을 넘겼습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제가 서비스 이용자도 시설 입소자도 함께 늘어나고 있으니 당연한 결과죠. 문제는 이 속도가 앞으로도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부가 아무리 예산을 늘려도 현장에서 체감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서비스 구조를 들여다보면 한국은 OECD 국가들과 조금 다릅니다. 보통은 지역사회 기반 돌봄, 즉 집이나 작은 시설에서 돌보는 비중이 높은데 한국은 전체 장기요양 병상 가운데 절반 이상이 병원 안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 병원이 요양시설 역할까지 대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의료진 입장에서는 시간이 부족하고 결국 약물에 의존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이 부분을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꼽습니다. 정부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방문의료와 통합제가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집에서 의료와 돌봄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방문 진료 시 본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범 사업만으로는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여러분, 노인학대 문제도 빼놓을 수 없죠.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여 년 동안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만 2만 건이 넘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가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실제로 밝혀진 사건만 이 정도라는 겁니다. 보고되지 않은 사례까지 합치면 그 수는 훨씬 많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에요. 국내 연구를 보면 장기 요양시설 거주 비중이 늘어날수록 시설 내 학대 보고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가 확인됩니다. 예를 들어 2017년에는 10건 중 1건꼴이 시설 내 학대였다면 2021년에는 4건 중 1건꼴로 늘어났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몇몇 문제 있는 시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체 시스템이 부담을 이기지 못해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뜻입니다. 해외 연구도 비슷한 경고를 합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장기요양 본인 부담률이나 지원 범위를 조금만 조정해도 고령자의 입원율과 의료 서비스 사용량이 크게 달라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제도 설계가 곧 현장의 돌봄 환경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또 통합 재가 서비스를 확대했을 때 불필요한 입원과 시설 의존을 줄일 수 있다는 근거도 확인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참고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의 수치는 우리에게 분명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고령화는 이미 현실이고 치매 환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장기요양보험 지출은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 중입니다. 그 와중에 시설 내 학대와 안전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요.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인의 존엄을 지키려면 단순히 병상을 늘리는 게 아니라 조사와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재가 서비스와 지역사회의 역할을 키워야 한다. 여러분, 결국 이 모든 건 숫자와 통계로 드러나지만 그 안에는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미래의 나가 들어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노후가 비참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존엄하게 지켜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심각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걸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도움이 되는 해결책과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방향, 그리고 이미 우리 곁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와 프로그램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보면 한결같이 강조하는 건 가족 혼자 모든 걸 떠안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님을 끝까지 집에서 모시는 것이 이상적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자녀의 건강을 해치고 삶 전체를 무너뜨린다면 결국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분담과 제도 활용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초기에 바로 치매 안심센터를 찾는 게 좋습니다.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운영 중인 이 센터에서는 무료로 치매 검진과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하다면 주야간 돌봄 서비스나 단기 쉼터 이용을 연계해 줍니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치매 환자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가족 교육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지원 덕분에 가족 돌봄 부담이 크게 줄었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제도가 바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입니다.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데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지원사가 주기적으로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병원이나 관공서 동행을 돕습니다. 부산시의 경우에는 이 서비스 이용 어르신이 이미 3만 명을 넘었고 단순한 돌봄을 넘어 정서적 외로움 해소에도 큰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이런 제도는 국가 차원에서 만들어졌지만 실제 실행은 지자체에서 이뤄지고 있으니 여러분이 사시는 동네 주민센터에만 문의해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통합재가 서비스라는 새로운 시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재활 전문가 등이 한 팀이 되어 집으로 찾아가 돌봄 의료 재활을 동시에 제공하는 방식인데 경기도 성남시와 대전광역시 일부 구에서는 시범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방식이야말로 불필요한 입원을 막고 노인이 익숙한 집에서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일본은 이미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를 경험한 나라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역 포괄케어 시스템이라는 제도를 운영하는데 쉽게 말하면 동네 단위에서 의료돌봄 생활 지원을 모두 묶어서 제공하는 체계입니다. 노인이 병원에 가지 않아도 집 근처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죠. 실제로 일본에서는 이 제도를 통해 불필요한 입원이 줄어들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크게 완화된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에이징 인 플레이스, 즉, 내 집에서 늙어가기라는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미국 각 주에서는 노인이 자기 집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개보수 지원, 방문 간호, 식사 배달 서비스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저소득 노인을 위해 집 내부를 개조해 넘어짐을 예방하고 필요한 경우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원격 건강 모니터링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우리나라에도 큰 시사점을 줍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정보와 실행입니다. 제도가 있어도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시다면 지금 당장 가까운 주민센터나 치매 안심센터를 찾아가 어떤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혼자 사는 어르신이라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에 등록만 해도 매주 누군가의 방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나 주거 환경이 위험하다면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신청해 화장실 안전 손잡이나 미끄럼 방지 바닥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조언이 있습니다. 가족의 죄책감을 줄이고 제도와 사회의 역할을 늘리는 게 노후의 질을 바꾸는 가장 빠른 길이다. 부모님을 직접 돌보는 것이 효도라는 오래된 관념을 넘어 이제는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본, 미국, 그리고 유럽의 여러 사례가 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순간이 바로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부모님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알아보고 내일은 신청하고 모레는 직접 방문해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작은 행동을 시작하면 부모님도
우리도 훨씬 더 존엄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준비하는 사람이 더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 이건 통계가 아니라 현실에서 이미 증명되고 있습니다. 낡은 주방에 멈춘 시계, 그리고 작은 집에 퍼지는 된장국 향기. 어느 쪽이든 그것은 우리 삶의 마지막 풍경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펴본 두 사람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한 분은 퇴직 후 아무런 준비 없이 홀로 아내를 돌보다가 결국 요양병원 문 앞에서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죄책감과 무너져가는 건강 속에서 낡은 주방은 고독의 무게를 드러냈지요. 반면 또 다른 분은 같은 세월을 살아왔지만 젊을 때부터 한 발 앞서 준비했습니다. 작은 집으로 줄이고 연금과 건강을 지켰으며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삶을 다져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주방에서는 여전히 따뜻한 국물 냄새와 웃음소리가 퍼지고 있었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단지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었습니다. 미리 준비했느냐, 외면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 더 많은 관심을 드리고 지역에서 제공하는 작은 제도를 찾아 활용하고 내 자신의 건강과 삶을 위해 한 걸음씩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존엄한 노후로 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고 오히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은 마음, 우리 모두 같을 겁니다. 그 길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부디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내 삶을 바꾸고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 자신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의 작은 준비가 당신의 마지막 주방 풍경을 눈물 아닌 미소로 바꿔줄 것입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한국 남성의 절반이 54세 이전에 첫 직장에서 밀려난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후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에 가까운 일자리로 간신히 생계를 이어간다는 현실을. 얼마 전 56세의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25년간 건설 현장에서 성실히 일했지만 갑작스러운 구조조정 통보 한 장에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됐습니다. 퇴직금 일부는 대출 상환에, 나머지는 대학생 아들의 등록금과 부모님의 병원비로 순식간에 사라졌죠. 석 달이 지나자 통장 잔액은 세 자릿수로 줄었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새벽 배송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체력은 예전 같지 않고 하루 벌어 하루 버티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신가요? 대한민국 50대, 60대가 맞닥뜨리는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훨씬 무겁게 다가옵니다. 평균 기대 수명은 83세를 넘겼지만 안정적인 수입은 50대 초반에 끊어집니다. 그 사이 공백을 메우지 못하면 길어진 노후는 버티기가 아니라 버거움으로 채워집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교환 가치를 키워 재취업의 벽을 넘고 노후의 빈칸을 채우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20년을 지킬 수 있는 생존 전략을 손에 넣게 될 겁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기회는 더 멀어집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빠, 이 차 이제 바꿀 때 되지 않았어? 토요일 오전 주차장에 세워둔
10년 된 은색 소나타 옆에서 아들이 툭 던진 말이었다. 차체 곳곳에는 작은 흠집과 도색 벗겨짐이 있었고 핸들을 잡을 때마다 삐걱이는 소리가 귀에 거슬렸다. 그러나 그는 대답 대신 창문에 묻은 먼지를 손바닥으로 쓱 문질렀다. 박성만 씨는 작년 봄까지 서울의 한 중견 건설 회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했다. 27년 동안 현장을 뛰며 아침 일찍 출근해 밤늦게까지 보고서를 붙들고 살았다. 그는 스스로를 현장형 관리자라 불렀다. 아침 회의 전 안전모를 쓰고 현장을 둘러보는 게 몸에 밴 습관이었다. 그 생활이 평생 이어질 거라 믿었다. 그러나 지난해 회사의 대규모 구조조정 소식이 들려왔고 명단 속에 자신의 이름을 발견했을 때 그는 그저 서류 한 장처럼 조용히 책상 위에 사직서를 올려놓았다. 퇴직금은 5억 2천만 원 숫자만 보면 결코 적지 않았다. 그러나 그 돈의 절반은 은행 대출 상환으로 빠져나갔다. 집을 살 때 받은 주택담보대출과 아이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쓴 신용대출이었다. 남은 돈은 2억이 조금 넘었지만 부동산 세금과 부모님 병원비, 2달 뒤 결혼하는 큰딸이 혼수 자금으로 나가니 통장은 순식간에 비어갔다. 아버지, 이번 달에도 전세 대출, 이자 오를 거라네요. 작은 아들이 전화를 걸어온 날 그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기준금리가 한 번 오를 때마다 아들의 부담이 커지는 게 눈에 보였다. 그는 도와달라는 말 대신 한숨을 길게 삼켰다. 퇴직 후 한 달은 집 안정리에 시간을 썼다. 옷장 속 오래된 와이셔츠와 낡은 안전화를 정리하고 나니 하루하루가 길게 느껴졌다. 둘째 달부터는 이력서를 쓰기 시작했다. 50장이 넘는 지원서를 보냈지만 돌아온 답장은 몇 줄짜리 불합격 통보뿐이었다. 면접 기회를 얻은 건 손에 꼽을 정도였고 그마저도 면접관의 눈빛은 왜 이 나이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경력은 훌륭하신데요. 저희 팀원 평균 연령이 32입니다. 조직 적응이 쉽지 않으실 겁니다. 한 인사 담당자의 말이 마지막 면접이었다. 돌아오는 길 그는 지하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회색 빌딩들을 멍하니 바라봤다. 생활비는 매달 마이너스였다. 아내는 식비를 줄이기 위해 대형마트 대신 동네 재래시장을 돌았다. 저녁 식탁 위 반찬 가짓수가 줄었고 고등어 대신 오징어가 자주 올라왔다.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 불필요한 방 전등을 꺼두고 겨울에는 내복 2겹을 껴입었다. 그럼에도 카드값, 결제일이 다가올 때면 그는 통장 잔액을 몇 번이고 확인했다. 우리 차 다음 검사 땐 통과할 수 있겠어? 아내가 운전석 옆에서 조심스레 물었다. 아직은 탈만해. 기름값만 잘 관리하면 돼. 그는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차량 보험 갱신과 정비, 비용이 겹칠 날을 걱정하고 있었다. 지인의 권유로 부동산 중개보조원 교육을 받으러 갔다. 시간 자유롭고 수입 괜찮다는 말에 혹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발품을 팔아도 계약한 건 성사시키기 어려웠고 수수료는 생각보다 적었다. 3개월간 벌어들인 돈은 고작 100만 원 남짓. 그는 그 돈으로 아내 생일 선물 대신 쌀과 참기름을 샀다. 어느 날 저녁 오랜만에 가족이 모두 거실에 모였다. 큰딸이 결혼 준비로 바빴지만 시간을 내 부모 집에 들른 것이다. 아빠, 결혼식 때 신부 입장할 때 나랑 손 꼭 잡고 걸어야 해. 그 말에 그는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찡했다. 경제적 부담 속에서도 딸의 행복한 순간만은 지켜주고 싶었다. 그의 친구 중 몇 명은 퇴직 후 카페나 작은 음식점을 열었다. 하지만 1년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았다. 임대료와 재료비, 인건비가 매출을 갉아먹었고 손님이 줄어드는 계절에는 빚만 늘어났다. 그는 그 모습을 보며 함부로 창업에 뛰어들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렇게 1년이 지나갔다. 통장에 남은 돈은 500만.
원도 채 되지 않았다. 차는 여전히 10년 된 소나타였고 주차장에서 마주할 때마다 이 차가 내 마지막 재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이웃 김 씨가 새 차를 뽑았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그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안에서 들끓는 감정을 말로 꺼내진 않았다. 퇴직 1년이 지나던 초봄, 박성만 씨는 집 근처 도서관에서 중장년 재취업 창업 지원 프로그램 전단지를 발견했다. 무료 강의라는 말에 반신반의하며 강의실 문을 열었는데 예상외로 자리가 꽉 차 있었다. 강사는 지금 가진 경험을 현금 흐름으로 바꾸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는 메모지 한 장을 꺼내 강사가 말하는 교환 가치라는 단어를 크게 적었다. 강의가 끝나고 그는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들떴다. 내가 가진 게 뭐지? 집에 돌아와 식탁 위에 흰 종이를 놓고 건설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하나씩 적었다. 현장 관리, 공정 계획, 안전 교육, 협력업체 조율 적다 보니 이걸 필요한 사람이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다. 하지만 일단 적어두기로 했다. 며칠 뒤 예전 후배에게 연락이 왔다. 중소건설업체에서 안전관리 교육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강사료는 많지 않았지만 그는 단번에 수락했다. 교육 당일 그는 10년 된 소나타를 타고 1시간 넘게 달려 현장에 도착했다. 안전모와 조끼를 챙겨 입는 순간 오랜만에 예전이 자신으로 돌아간 듯했다. 강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소나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왠지 더 선명하게 들렸다. 그 일을 계기로 그는 프리랜서 안전관리 강사로 몇 건의 강의를 맡게 됐다. 한 달 수입이 예전 월급의 절반에도 못 미쳤지만 마음속엔 작은 자신감이 싹 텄다. 그는 이 일을 더 키우기 위해 SNS 마케팅 강의를 듣기 시작했다. 처음엔 계정 만드는 것조차 버거웠지만 현장 사진과 간단한 안전 팁을 올리자 팔로워가 조금씩 늘었다. 지방 현장까지 요청이 들어오기도 했다. 하지만 현실의 무게는 여전했다. 큰딸 결혼식이 다가오자 예식비와 혼수 대금이 몰아쳤다. 카드 결제일이 겹친 날 그는 소나타를 팔아야 하나 고민했다. 그러나 곧 마음을 접었다. 이 차 없으면 강의도 못 가잖아. 주차장에서 차를 쓰다듬으며 그는 혼잣말을 했다. 여름이 지나자 그는 또 다른 도전을 했다. 동네 주민센터에서 모집하는 중장년 기술 멘토링 프로그램에 지원한 것이다. 젊은 창업자들에게 건설 현장 노하우를 전해주는 일이었다. 몇 번의 만남이 이어졌고 그는 그들이 겪는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꼈다. 한 창업자가 말했다. 선생님 조언 덕분에 불필요한 공사비를 줄였어요. 덕분에 사업이 한숨 돌았네요. 그 말은 오래 귀에 남았다. 그의 삶은 여전히 빠듯했다. 그러나 예전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은 줄어들었다. 대신 아직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생각이 자리 잡았다. 그는 매일 아침 소나타 운전석에 앉아 다음 강의 장소를 내비게이션에 찍었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풍경은 계절에 따라 변했지만 운전석에 앉은 그의 마음가짐은 점점 단단해졌다. 연말 그는 소나타 계기판에 주행거리를 바라보다가 문득 웃음이 났다. 이 차가 날 버틴 거네. 퇴직 후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소나타는 그를 새로운 현장으로 새로운 사람들 앞으로 데려다 주었다. 그 안에서 그는 예전 부장 시절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모두 안고 달리고 있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인 식탁에서 그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내년엔 우리 가족 다 같이 여행 가자. 올해 못 가도 돼? 하루라도. 아내와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작은 계획이었지만 그에게는 새로운 출발선 같았다. 그는 여전히 50대 후반, 참 애매한 나이에 서 있었다. 그러나 더 이상 멈춰 있지 않았다. 교환 가치를 키우며
남은 날들을 소나타와 함께 달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정호 씨는 현재 강원도 평창의 작은 전원주택에서 아내와 함께 살고 있다. 마당에는 사과나무와 블루베리 나무가 줄지어 서 있고 봄이면 진달래와 철쭉이 담장을 물들인다. 아침 6시에 일어나면 그는 가장 먼저 텃밭으로 나가 감자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는 주방 창가에 놓인 커피 머신을 켜 2잔의 커피를 내린다. 이 모든 일상은 그가 50대 초반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온 결과였다. 김 씨는 40대 후반까지 서울의 대기업 전자부품 회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했다. 당시 연봉은 업계 평균보다 높았지만 그는 소비를 절제하고 소득의 절반 이상을 저축이나 투자에 돌렸다. 30대부터 꾸준히 이어온 습관이었다. 사무실 점심시간마다 동료들이 새로 생긴 식당으로 몰려갈 때 그는 도시락을 챙겨 회사 옥상에서 식사했다. 술자리는 꼭 필요한 모임에만 참석했고 귀가길에는 지하철을 이용했다. 그의 철저한 재무 관리에는 이유가 있었다. 35살 때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장기간 요양 생활을 하게 됐다. 그때 가족이 겪었던 경제적 압박과 돌봄의 고통은 김 씨에게 깊은 교훈이 됐다. 그는 내 노후는 절대로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 50대에 접어들면서 그는 구체적인 은퇴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첫째, 퇴직 시점에 목표 자산을 설정했다. 최소 8억 원의 순자산, 부채 없음, 그리고 월 250만 원 이상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었다. 이를 위해 그는 주식, 채권, 부동산 임대 사업을 병행했다. 위험 분산을 위해 서울 외곽의 소형 아파트 2채를 전세로 주고 지방의 소형 상가 1곳을 월세로 돌렸다. 동시에 배당주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매년 안정적인 배당금을 받았다. 둘째, 은퇴 후에도 교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직업을 준비했다. 그는 전자부품 품질 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50대 초반부터 주말마다 온라인 강의를 만들고 산업기사 시험 대비 교재를 집필했다. 처음에는 부업 수준이었지만 점차 구독자와 수강생이 늘면서 월 100만 원 이상의 추가 수입이 들어왔다. 그는 이를 전액 재투자했다. 셋째, 건강 관리를 철저히 했다. 매일 5km 이상 걷기, 주 3회 수영, 정기 건강검진은 필수였다. 돈이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무용지물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덕분에 은퇴 시점에도 혈압, 혈당, 체중 모두 정상 범위를 유지했다. 2018년 그는 56세에 스스로 회사를 나왔다. 당시 퇴직금은 1억 8천만 원, 이미 부채는 없었고 투자 자산은 7억 원에 달했다. 매달 부동산 임대료 180만 원, 배당금 70만 원, 온라인 강의 수입 100만 원이 안정적으로 들어왔다. 생활비를 감안해도 매달 100만 원 이상이 남았다. 은퇴 후 그는 강원도에 40평 규모의 단층 주택을 지었다. 설계 단계부터 에너지 절약형 구조를 적용해 난방비를 최소화했다. 마당에는 채소와 과일나무를 심어 식비 절감에도 도움이 됐다. 아내와 함께 매주 한 번은 인근 마을의 봉사활동에 참여했고 계절마다 여행을 다녔다. 제주도 올레길, 일본 북해도, 유럽 트레킹까지 다양한 여정을 소화했다. 김 씨의 가장 큰 자부심은 돈 걱정 없는 일상이었다. 전기요금 고지서가 와도 대형가전 교체가 필요해도 자녀가 손주 학원비를 부탁해도 그는 표정이 변하지 않았다. 모든 지출이 계획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여전히 매월 가계부를 쓰고 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한다.
습관은 은퇴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철학이다. 그의 하루는 바쁘다. 아침엔 텃밭 관리, 오후엔 온라인 강의 촬영이나 교재 집필, 저녁에는 아내와 함께 마을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을 진행한다. 가끔은 예전 직장 후배들이 전화를 걸어 선배처럼 은퇴 준비를 하려면 뭐부터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 김 씨의 대답은 늘 같다. 나이 들어서도 가치를 팔 수 있는 일을 만들어두고 소비를 절제하며 건강을 지키는 겁니다. 2025년 현재 그는 자산이 은퇴 시점보다 늘어 12억 원을 넘어섰다. 주식 배당과 임대료는 물가 상승률을 웃돌았고 강의와 집필 수입은 여전히 꾸준하다. 무엇보다 그는 시간의 자유를 얻었다. 매년 봄이면 사과꽃이 필 때 딸과 사위를 초대해 바비큐 파티를 열고 여름엔 손주와 함께 계곡에서 물놀이를 한다. 가을에는 부부가 캠핑카를 타고 전국을 여행한다. 그의 집 거실 한쪽에는 세계 지도와 다음 여행지 리스트가 붙어 있다. 올해는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내년은 캐나다 로키 산맥이 목표다. 그는 말했다. 돈을 모으는 건 수단이고 시간을 즐기는 게 목적이죠. 준비를 하면 인생 후반전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김정호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다. 철저한 계획, 소비 절제, 꾸준한 자기 개발, 건강 관리라는 4가지 원칙이 만들어낸 결과다. 그가 30년 전 세운 노후는 스스로 지킨다는 원칙은 지금도 변함없다. 그리고 그 원칙이 오늘도 그의 마당에 피어난 꽃과 웃음소리를 지켜주고 있다. 여러분, 전 세계 데이터를 보면 박성만 씨처럼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은 사람과 김정호 씨처럼 철저히 대비한 사람의 노후는 출발선부터 달라집니다. OECD가 발표한 고령사회 보고서 2024에 따르면 55세에서 64세 사이의 고용률은 회원국 평균 약 62%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나이에 다시 일자리를 잡더라도 절반 이상이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이나 단기 계약직에 머물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통계국의 분석은 더 구체적입니다. 55세 이상 장년층이 기존 경력과 다른 업종으로 재취업하면 평균 임금이 퇴직 전보다 25%에서 30%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벌이는 줄고 지출은 유지되거나 늘어나면서 은퇴 이후 자산 소진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는 구조입니다. 이런 이유로 창업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지만 여기에도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미국 소기업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55세 이상 창업자의 사업체 5년 생존율은 약 45% 수준에 불과합니다. 초기 자본과 경험이 충분하더라도 경기 변동, 임대료 상승, 운영비 증가에 대응하지 못하면 폐업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제 영국 국가통계청 자료에서도 55세 이후 창업자의 평균 사업 지속 기간이 3년 남짓에 불과하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김정호 씨처럼 은퇴 전부터 다변화된 수익 구조를 마련해 둔 경우에는 상황이 크게 달라집니다. 캐나다 통계청의 분석에 따르면 은퇴 전에 부동산 임대료, 금융자산 배당, 프리랜스나 컨설팅 수입 등 최소 3개 이상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갖춘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은퇴 후 빈곤율이 약 60% 낮았습니다. 이처럼 소득원을 여러 갈래로 두는 것은 자산 유지뿐 아니라 생활의 안정감과 심리적 여유를 동시에 지켜줍니다. 기술 변화에 대한 적응력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유럽연합 통계청이 2023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5세에서 64세 인구 중 기본적인 디지털 기술을 갖춘 비율이 절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을 보유한 고령층의 고용률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평균 15%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미국, 호주, 캐나다를 포함한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성인 영양 조사 PIAAC에서도 55세 이상 그룹은 25세에서 34세 그룹에 비해 디지털 문제 해결 능력 점수가 평균 30점 낮았는데, 이 격차가 재취업과 소득 창출 기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정호 씨가 온라인 강의와 콘텐츠 제작으로 수익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디지털 역량 덕분입니다. 건강관리 또한 재정 안정성과 직결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와 세계은행 월드 뱅크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고령층 가구의 약 10%에서 12%가 매년 재앙적 의료비 지출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는 가처분 소득의 40% 이상을 의료비로 쓰는 경우를 말하며, 장기 요양과 치료비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자산을 잠식합니다. 의료비 부담이 커질수록 경제활동을 지속할 체력과 여유가 줄어들고 결국 생활 수준 전반이 하락하게 됩니다. 이 모든 통계와 연구가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하고도 명확합니다. 은퇴 이후의 안정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계획과 준비에서 비롯됩니다. 소득원을 하나만 두는 것은 위험하며, 은퇴 전부터 수익 구조를 다각화하고 기술 변화에 대비하며 건강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OECD와 국제노동기구 ILO 역시 고령층의 노동시장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평생학습, 디지털 역량 강화, 그리고 은퇴 전 현금 흐름 다변화를 공통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수많은 사례와 데이터가 보여주듯 박성만 씨처럼 아무 대비 없이 은퇴하면 몇 년 안에 자산이 빠르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김정호 씨처럼 장기 계획과 다변화된 수익 구조, 기술 적응, 건강 관리까지 병행한 사람은 길어진 은퇴 기간에도 안정과 자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앞서 살펴본 현실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이 권하는 실천 방안과 현재 대한민국 각 지자체에서 실제로 운영 중인 노인 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해외에서 유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은퇴 이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수입원을 다변화하라. 둘째, 기술과 건강을 동시에 관리하라. 셋째,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 활용하라. 실제로 서울시는 중장년 제도약 지원센터를 통해 50대, 60대를 대상으로 무료 직업훈련, 사회적 기업 창업 컨설팅, 일자리 알선 서비스를 상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5060 신중년 일자리 박람회를 매년 개최해 경력 매칭형 재취업과 공공분야 단기 프로젝트를 연결하고 있으며, 부산시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행정 지원, 문화관광 해설, 지역 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월 60시간에서 120시간 근무 기회를 제공합니다. 전라북도는 귀농귀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농촌 정착 지원금, 농기계 사용 교육, 판로 개척까지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모두 예산 지원과 사후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어 본인의 경험과 적성을 살려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건강관리 측면에서도 지자체의 지원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전시는 어르신 건강 100세 프로젝트를 통해 만성질환 예방 검진, 운동 처방, 영양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전남 순천시는 마을 건강 코디네이터를 배치해 취약 고령층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만큼 체계적인 대응책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고령자 고용 안정법을 개정해 기업이 원하면
70세까지 고용을 연장하거나 재고용하도록 유도하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실버인재센터를 운영해 은퇴자의 경력에 맞는 단시간 근로와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연결합니다. 유럽에서도 참고할 만한 정책이 많습니다. 독일은 시니어 전문가 파견제를 통해 은퇴 기술자와 중소기업을 매칭해 단기장기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하고, 프랑스는 인터젠 프로그램으로 고령층이 청년과 함께 창업하거나 기술을 전수하는 구조를 지원합니다. 캐나다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 노인이 살던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며 필요한 복지건강주거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사례들이 보여주는 핵심은 노후 문제를 개인 노력만으로 풀기보다 제도 지역 사회망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시청자 여러분도 거주지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민센터를 통해 지금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 교육 건강 검진 네트워크 형성을 병행하길 권합니다. 준비는 빠를수록 좋고, 혼자 하는 것보다 지역과 제도가 제공하는 인프라를 타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은퇴 후 20년, 30년도 불안이 아니라 가능성과 선택지로 채울 수 있습니다. 한 번뿐인 저녁, 지나온 길은 발자국으로 남고 앞으로 갈 길은 선택으로 빛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준비 없이 퇴직을 맞아 하루하루를 버티며 오래된 소나타의 핸들을 잡고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수십 년 전부터 미래를 그리며 은퇴 후에도 자신이 만든 수익과 건강, 그리고 자유를 즐기고 있습니다. 같은 세월을 살았지만 결과는 이렇게 달랐습니다. 한쪽은 불안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다른 한쪽은 설렘 속에서 하루를 엽니다. 이 차이를 만든 건 운이 아니라 미리 준비한 선택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60대, 70대의 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문을 열었을 때 마주할 풍경이 황혼 속 고립이 될지, 노을빛 속 행복이 될지는 지금 이 순간의 결심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기술을 배우고 사람과의 연결을 만들고 건강을 지키며 내 손으로 나를 지탱할 수 있는 교환 가치를 키우는 겁니다. 그것이 먼 훗날 사랑하는 가족과 웃으며 식탁에 둘러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의 마지막 장은 아직 쓰이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여러분의 내일을 따뜻하게 물들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내일이 눈물 대신 웃음으로 기억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 뉴스에서 보셨나요? 58세 직장인이 평소 봤던 모습과 달리 인간관계 스트레스와 불면증으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가족조차 몰랐던 그의 속마음은 결국 사람이 너무 버겁다는 한마디였습니다. 충격적이지 않으신가요? 요즘 40대, 50대, 60대라면 다 느끼실 겁니다. 예전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말 한마디에 상처가 되고 모임이 반갑기보다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순간이 많아졌다는 걸요. 실제 조사에 따르면 중년 이후 가장 큰 스트레스 원인은 일이 아니라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갈등이 쌓이면 마음만 힘든 게 아니라 고혈압, 심장질환, 우울증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외로움이 두려워 억지로 사람 사이에 자신을 밀어넣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지치고 병듭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있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바로 혼자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죠. 혼자는 고립이 아니라 내 에너지를 충전하고 나를 회복하는 가장 강력한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나이 들수록 왜 혼자 있는 힘이 필요하고
그것이 어떻게 인간관계의 상처와 불안을 치유하는 열쇠가 되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지 않으면 앞으로도 불필요한 관계에 끌려다니며 스스로를 소모시킬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 외곽에 사는 정혜준 씨는 제조회사 영업팀 부장으로 정년을 마치고 퇴직한 지 2년째다. 35해 동안 뛰었던 회사 생활은 늘 사람과의 싸움이었다. 거래처 접대, 상사와의 보고, 후배 챙김까지 하루 종일 말을 하고 하루 종일 사람들의 표정만 살피며 살아왔다. 그 과정에서 얻게 된 건 퇴직금 약 1억 5천만 원, 그리고 허리와 어깨의 만성 통증, 무엇보다도 사람에 대한 피로감이었다. 퇴직 후 처음 몇 달은 그럭저럭 괜찮았다. 그동안 미뤄뒀던 건강검진도 받고 동네에서 친구들과 자주 만나 식사도 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의 말 한마디, 자녀들의 무심한 표정, 동네 지인들의 사소한 농담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왜 나를 무시하는 거지? 라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곤 했다. 그의 방 한쪽에는 오래된 골프백이 세워져 있었다. 영업팀 부장 시절 거래처와 필드를 돌며 어쩔 수 없이 사용했던 물건이다. 이제는 낡아서 지퍼도 잘 닫히지 않았지만 혜준 씨는 그 골프백을 버리지 못했다. 골프채를 들고 나서면 왠지 다시 사회와 연결된 듯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 골프백을 보는 순간 자신이 여전히 과거의 인간관계에 매여 있음을 느끼곤 했다. 아내와의 갈등은 사소한 데서 시작됐다. 여보, 점심은 간단히 김치찌개 끓였어. 먹자. 아니, 또 김치찌개야? 맨날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 당신 예전엔 좋아했잖아.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 이 대화가 끝나면 혜준 씨는 괜히 서운해졌다. 아내가 일부러 자신을 대충 대접하는 건 아닌지, 자신이 이제는 집안에서 무게감이 사라진 건 아닌지 마음이 복잡해졌다. 자녀들과도 비슷했다. 직장 생활로 바쁜 아들은 주말에도 얼굴 보기 힘들었고, 딸은 손주 돌보느라 늘 정신이 없었다. 가족 단톡방에 글을 남겨도 응, 알았어라는 짧은 답장뿐이었다.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내가 평생 고생해서 벌어다 준 돈으로 저 애들이 공부했는데 이제 나한테 남은 건 뭐지? 문제는 동네 모임에서 더 심각하게 드러났다. 퇴직 후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시작한 동네 골프 동호회에서 그는 늘 말수가 많았다. 회사 다닐 때처럼 사람들을 웃기려 애쓰고 모임의 분위기를 잡으려 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시큰둥했다. 부장님, 얘기 좀 줄이시죠. 요즘은 간단하게 치고 끝내는 게 좋아요. 아, 그래? 미안하네. 집에 돌아오는 길, 낡은 골프백을 다시 세워두며 그는 한숨을 쉬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을까? 이제 다 내려놔야 한다는데 그게 도통 안 된다. 2025년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은 은퇴자들에게 더욱 팍팍했다. 물가가 올라서 은퇴 자금은 빠르게 줄어들었고 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빠듯했다. 혜준 씨도 마찬가지였다. 한 달에 들어오는 국민연금과 퇴직금 이자로 생활은 가능했지만 병원비와 손주들 돌봄 지원까지 하다 보면 늘 적자가 났다. 이 때문에 그는 더욱 불안했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쉽게 예민해졌다. 아내는 그런 남편의 변화를 느끼고 솔직하게 말했다. 여보, 당신 요즘 너무 예민해. 사람들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 이제 좀 편하게 살아야지. 편하게? 그게 마음대로 되나? 내가 무시당하는데 어떻게 편하냐고.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아내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거실에 놓인 낡은 골프백만이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어느 날 오래 알고 지내던 친구 장철수 씨와의 대화가 그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혜준아, 너 왜 그렇게 아직도 인정받으려고 하냐? 우리 나이쯤 되면 사람들 다 자기 사는데 바빠. 내가 신경 쓸 만한 만큼 아무도 널 그렇게까지 보지 않아. 그럼 나는 뭐가 되냐? 내가 평생 사람들 눈치 보며 산 건데. 그러니까 이제는 내려놔야 해. 인간관계에서 딱 하나, 모두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그 집착. 그거 버리면 훨씬 편해져. 철수 씨의 말은 혜준 씨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밤늦게까지 낡은 골프백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건 결국 사람들의 시선이었구나. 내가 진짜 버려야 할 건 이 골프백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집착일지도 모르겠다. 정혜준 씨가 느낀 감정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한국 중장년층의 70% 이상이 일보다 인간관계에서 더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소속감을 잃어버리면서 가족 친구동호회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더 강해지는 경향이 있었다. 문제는 이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우울감과 불안이 배가 된다는 점이다. 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이렇게 조언한다. 60대 이후 인간관계에서 가장 내려놓아야 할 건 모두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는 집착입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은퇴 세대에서 인정 욕구를 과도하게 가진 사람일수록 우울증 발생률이 2배 이상 높습니다. 반대로 관계에서 기대치를 낮추고 혼자 있는 시간을 충전의 시간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훨씬 안정적입니다. 정혜준 씨도 상담을 받으러 병원을 찾았다. 진료실에서 그는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다. 하지만 결국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선생님, 저는 늘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는지 신경을 써왔습니다. 아내, 자식, 동네 사람들까지요. 그런데 이제 와서 내려놓으라니 그게 너무 어렵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처음엔 어렵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10분씩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사람들의 반응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기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아내가 한 말에 서운했지만 나는 밥을 같이 먹을 수 있어 감사하다 같은 작은 글을 쓰는 거죠. 그렇게 자신에게 시선을 돌리면 점점 편안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혜준 씨는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다 문득 말을 꺼냈다. 여보, 나 요즘엔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 이제는 다 내려놓으려고 해. 무슨 소리야?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보는지 그거 말이야. 이제는 신경 안 쓰기로 했어. 그냥 나답게 살려고. 아내는 잠시 놀란 듯 바라보다가 웃으며 말했다. 이제야 당신이 달라지는구나. 나도 그 말 기다렸어. 그날 밤 그는 낡은 골프백을 마침내 베란다 구석으로 옮겨두었다. 여전히 버리지는 못했지만 그것이 더 이상 자신을 올가매는 족쇄는 아니었다. 전문가들은 중장년층이 인간관계에서 편안해지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한다. 첫째, 기대치를 낮추라. 모든 관계에서 100점을 바라지 말고 절반 정도만 만족하면 된다고 생각해야 한다. 둘째, 혼자 있는 힘을 길러라. 하루 10분에서 시작해 점차 혼자만의 시간을 늘려가며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연습이 필요하다. 셋째, 관계의 우선순위를 정하라.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빼앗는 모임이나 대화는 과감히 줄이고 진정한 위로와 성장을 주는 사람과만 시간을 나누는 게 좋다. 넷째, 자신의 태도를 점검하라. 말을 부드럽게 하고 긍정적인 표현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갈등은 줄어든다. 정혜준 씨는 여전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크고 작은 오해와 갈등을 겪는다. 하지만 이전처럼 밤새 뒤척이지는 않는다. 그는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가 없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시선을 내려놓으니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내가 편해지니 아내와 아이들도 예전보다 더 따뜻하게 대해주더군요.
낡은 골프백은 여전히 베란다에 놓여 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과거의 무게가 아니라 내려놓음의 상징으로 남아 있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단 한 가지만 내려놓으면 삶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그것은 바로 모두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집착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그 짐을 내려놓는다면 남은 인생은 훨씬 자유롭고 평온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박종호 씨는 오랫동안 시청에서 근무한 공무원이었다. 그는 25년 넘게 행정직으로 일했고 몇 해 전 정년퇴직을 맞았다. 박 씨가 손에 쥔 것은 퇴직금 대신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공무원 연금 280만 원이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는 이 연금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명확한 계획을 세워두었기에 불안하지 않았다. 퇴직 전부터 그는 늘 언젠가 은퇴는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다. 동료들이 회식 자리에서 나가서도 뭐 어떻게든 되겠지라며 허허 웃을 때 그는 조용히 가계부를 펼쳐놓고 60세 이후의 생활비를 계산하곤 했다. 집은 이미 마련돼 있으니 큰 걱정은 없지. 대신 생활비와 의료비, 그리고 나만의 취미에 얼마가 들어갈지를 따져야 해. 그는 젊을 때부터 생활을 단순하게 유지했다. 동료들이 고급 외제차를 사고 명품을 장만할 때 그는 10년 넘게 같은 국산 중형차를 몰았다. 해외여행 대신 가족과 가까운 국내 여행을 즐겼고 술자리는 최소한으로만 참석했다. 대신 남은 돈은 꼬박꼬박 적금과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에 나눠 넣었다. 퇴직 후 그의 하루는 단조롭지만 충만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고 근처 공원에서 30분간 걷는다. 돌아와서는 신문을 읽고 연금으로 받은 돈 중 일부를 정리해 가계부에 기록한다. 오후에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오거나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기타 교실에 참여한다. 특히 박 씨의 낡은 기타 케이스는 그의 상징 같은 물건이었다. 젊은 시절 사둔 클래식 기타는 시간이 지나면서 빛이 바랬지만 그에게는 단순한 악기를 넘어선 친구였다. 그는 퇴직 후 매일 기타를 치며 마음을 다스렸다. 사람들은 나보고 은퇴했는데도 왜 이렇게 바쁘냐고 물어봐. 하지만 나는 이제야 진짜 내 시간을 산다고 느껴. 무엇보다도 그의 인간관계는 담백했다. 그는 퇴직 직후 불필요한 모임을 정리했다. 괜히 술자리에서 얼굴 붉히고 헛돈 쓰는 모임 대신 정말 마음이 맞는 두세 명의 친구와만 가끔 만나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눴다. 예전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썼지. 하지만 지금은 달라. 다 좋아할 필요 없어. 내 옆에서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몇 사람만 있으면 돼. 아내와의 관계도 훨씬 부드러워졌다. 그는 젊은 시절처럼 아내에게 무심하게 대하지 않고 작은 일에도 고마움을 표현하려 했다. 여보, 오늘 된장찌개 정말 맛있네. 아내는 웃으며 말했다. 별것도 아닌데 그렇게 얘기해주니 나도 기분 좋네. 자녀들과의 관계 역시 긍정적이었다. 종호 씨는 경제적으로 무리한 지원을 하지 않았다. 대신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빠, 엄마도 노후 준비가 필요하단다. 너희가 너희 몫을 책임지고 살아야 나중에 서로 편안하지. 처음엔 자녀들이 서운해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더 자립심을 가지게 되었고 가족 간의 불필요한 갈등도 줄어들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은 물가가 꾸준히 올라 은퇴자들에게 여전히 쉽지 않은 시기다. 병원비, 공과금, 생활비가 과거보다 훨씬 부담스럽다.
하지만 박 씨는 매달 들어오는 연금과 아내의 소박한 생활 습관 덕분에 큰 걱정이 없다. 무엇보다 그는 마음이 안정적이다. 돈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준비했느냐, 그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 삶의 주인이 되느냐였어요. 낡은 기타 케이스는 여전히 그의 곁에 있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의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즐겁게 만드는 삶의 동반자였다. 박종호 씨의 삶을 들여다보면 단순히 개인의 습관이나 성격 때문만은 아니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5년 초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노후를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의 만족도는 평균 2배 이상 차이 난다는 결과가 나왔다. 준비된 은퇴자는 경제적 안정뿐 아니라 정신적 건강, 가족관계, 사회적 활동 등 전반에서 훨씬 긍정적인 평가를 보였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의 한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노후 준비의 핵심은 돈이 아닙니다. 물론 기본적인 경제적 토대는 필수지만 더 중요한 건 내 삶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입니다. 하루 일과 관계, 취미와 자기 성찰의 시간을 미리 정리한 사람들이 은퇴 후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박 씨는 실제로 그 길을 걸었다. 그는 퇴직 직후 주변 사람들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섣불리 치킨집이나 카페 같은 창업을 하지 않았다. 나는 장사 체질이 아니야. 괜히 빚만 늘릴 수 있지. 대신 그는 연금의 일부를 활용해 주민센터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꾸준히 등록했다. 한 달 수강료 2만에서 3만 원 정도로 저렴했지만 그곳에서 그는 또래 친구들과 새로운 인연을 맺었고 스스로 발전한다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아내가 외출한 날이면 그는 집에서 기타를 치거나 글을 썼다. 그의 일기장에는 이런 문장이 자주 남겨져 있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하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며 살았다. 반면 주변 친구들 중 일부는 다른 길을 걸었다. 함께 퇴직한 고교 동창 이모 씨는 2억 가까운 퇴직금을 받자마자 음식점을 열었다가 1년 만에 문을 닫았다. 가게 대출까지 떠안게 되면서 매달 원리금 상환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아휴, 괜히 시작했어. 요즘 누가 밖에서 밥을 사 먹나. 다들 배달 아니면 집밥이지. 이 씨의 표정은 늘 어두웠고 술자리를 찾는 일이 많아졌다. 그와 달리 박 씨는 작은 돈을 쓰더라도 즐겁고 건강한 곳에 쓰며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관계의 정리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인간관계 전문가인 한 심리 상담가는 이렇게 말한다. 60세 이후에는 관계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모임, 소모적인 인간관계는 과감히 줄여야 합니다. 남의 시선에 매달릴수록 에너지만 고갈됩니다. 반대로 본인에게 힘을 주는 사람과의 교류를 유지할 때 삶의 질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박 씨의 경우가 바로 그랬다. 그는 친구들과도 너무 자주 만나지 않았다. 대신 한 달에 한두 번 마음이 맞는 친구와 밥을 먹으며 깊은 대화를 나누는데 만족했다. 덕분에 그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크게 줄었고 남는 시간과 에너지를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 투자할 수 있었다. 여러분, 사실 박종호 씨 같은 사례가 그냥 개인의 성격이나 운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미 여러 통계와 연구에서 노후 준비를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의 질 격차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국내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4년 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조사했을 때
경제적 준비가 충분하다고 응답한 그룹은 평균 7.3점, 반대로 준비가 부족하다고 답한 그룹은 평균 4.8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의 3점 가까운 차이인데 이는 단순히 돈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에 대한 태도와 안정감의 차이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또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서는 노후에 연금 등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한 사람들의 경우 우울증 발병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즉, 매달 들어오는 일정한 수입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정서적인 안전망이 크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결과는 해외 연구에서도 확인됩니다. 미국 노인학 학회에서 2022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은퇴 이후에도 경제적 사회적 준비를 동시에 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약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연구에서 경제적 안정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가 바로 사회적 관계 유지였다는 사실인데요. 안정적인 관계망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은퇴 후 10년 이상이 지나도 정신 건강 지수가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한 반면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은 3년에서 4년 만에 급격히 하락하는 패턴을 보였다고 합니다. 즉, 돈과 관계가 동시에 작동해야만 건강한 노후가 유지된다는 거죠. 또 영국 런던에서 진행된 대규모 패널 조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의 고립감이 심혈관계 질환과 치매 발생률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단순히 외로운 감정이 아니라 실제 신체 건강에까지 악영향을 끼친다는 건데요. 연구진은 고립감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맞먹는 수준의 건강 위험 요인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정기적으로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거나 동호회 활동을 지속하는 노인들의 평균 수명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평균 7년 이상 길었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국내에서도 유사한 데이터가 확인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매년 노인 실태조사를 진행하는데 2023년 조사에서는 지속적으로 사회활동을 한다고 응답한 노인의 68%가 삶에 만족한다고 답한 반면 그렇지 않은 노인은 삶의 만족도가 35%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활동 여부가 아니라 그 활동이 본인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냐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 억지로 참석하는 동창 모임이나 피곤한 친목 모임보다는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취미 또는 지역 봉사 같은 활동이 훨씬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국제연합 유엔이 발표한 세계 고령화 보고서에서는 은퇴 이후에도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나 활동을 이어가는 사람들의 뇌인지 능력이 더 천천히 저하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약 40% 낮았다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도 최근 평생교육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들의 건강 지표가 꾸준히 개선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서울 시내 노인복지관 30여 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평생교육 강좌를 1년 이상 수강한 노인의 경우 우울감이 평균 25% 감소하고 사회적 관계망 점수는 3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통계와 연구 결과가 공통적으로 말해주는 건 단순합니다. 은퇴 후에 아무 준비 없이 살아가면 삶은 급격히 피폐해지고 반대로 최소한의 경제적 토대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만 있어도 삶은 놀라울 만큼 안정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어느 한두 사람의 경험담이 아니라 국내외 대규모 조사가 반복적으로 확인해주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노후 준비라고 하면 돈만 떠올리지만 연구들이 말하는 건 그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에요. 결국
경제적 안정 플러스 관계의 질 플러스 자기 성찰과 배움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만 진짜 행복한 노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뭔가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실 텐데요. 여기 실제로 대한민국 지자체와 정부가 펼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먼저 국내부터 보겠습니다. 2025년 현재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어르신 쉼터 3,000개 설치, 지역 맞춤형 방문 건강의료 서비스, 그리고 커뮤니티 케어, 통합 돌봄 사업을 적극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농어촌이나 서울 외곽에도 활발히 설치되고 있는 어르신 쉼터는 단순히 모임 공간이 아니라 건강문화 프로그램과 휴식을 제공하는 제2의 살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 즉 커뮤니티 케어 정책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선도 사업을 통해 방문 의료 건강센터, 집수리, 맞춤형 주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재가형으로 연결하도록 기반을 구축했는데요. 지자체마다 케어 안심주택, 주민건강센터, 장기요양 통합지원센터 등을 활용해 어르신들이 내 집에서 끝까지 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운영하는 이 사업은 신체적으로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 활동 참여 기회를 주면서 경제적 필요와 심리적 활력을 동시에 채워줍니다. 예를 들어 울산 동구 같은 경우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맞춤형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자체가 나서서 지원하고 있죠. 그리고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같은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이 센터들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을 정기적으로 돌보거나 응급 상황에 신속 대응할 수 있게 지원하고 다양한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연결해 줍니다. 이제 해외 사례를 한번 볼까요? 먼저 네덜란드 등 서구에서 보편화된 실버 빌리지 빌러지 모델, 우리식으로 번역하자면 실버 마을은요. 이웃, 자원봉사자들이 중심이 되어 노인이 살던 집에서 계속 살도록 이동 지원, 집수리, 사회활동, 생활 편의 서비스를 한마디로 제공하는 공동체 기반 프로그램입니다. 이 모델은 우리도 지역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또한 유럽 일부 국가들, 예컨대 독일이나 스웨덴 같은 곳은 은퇴 이후 세대에게 지역 기반 문화체육교육 참여를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 노인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정신 신체 건강을 유지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아직 법은 없지만 이런 사례들을 참고해 평생학습, 문화참여, 커뮤니티 케어업제화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미국이나 싱가포르에서는 실버 이코노미 전략, 즉 고령자 대상 서비스 산업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삼아 노인 참여형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께서 실제로 적용해 볼 수 있는 노후 대비 방법은 이렇습니다. 우선 지자체 어르신 쉼터, 커뮤니티 케어, 방문 의료, 노인 일자리 사업, 복지센터 돌봄 서비스 등 공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세요. 혼자 있을 때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문화교실, 취미 프로그램, 운동 모임,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계속 활동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 기반 이웃 지원 네트워크, 즉 우리식 실버 빌리지 모델을 구축하거나 참여하는 것도 매우 유익하겠죠. 추가로 평생학습과 문화 참여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연구에서도 인지 기능과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증거가 있으니 우리도 지역 복지법이나 평생교육, 법 제정 지원과 같은 사회 제도적 움직임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요약하자면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실질적 복지 프로그램들, 그리고 해외의 커뮤니티 기반 돌봄 모델과
실버 이코노미 사례를 조합한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훨씬 더 따뜻하고 든든해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직접 참여만으로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